안녕하세요. 언어발전소 찐쌤 홍쌤입니다. 네, 저는 언어치료 갤러리 SLP 갱이입니다. 네, 오늘은 언어치료 유튜버 콜라보 프로젝트 편입니다. 우와! 영상을 시청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어발전소 저는 임상 이제 7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1급 언어재활사고요. 그리고 현재는 언어치료 갤러리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어재활사가 된 계기는요. 앞으로도 사실 언어재활사가 더 많이 알려져야 하겠지만 제가 이제 한 불과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언어재활사는 많이 생소한 직업이었어요. 하지만 또 저에게는 조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친척분께서 언어재활사를 하고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어재활사라는 이제 직업을 조금 더 빠르게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재활사에 관심을 좀 가지게 되면서 이제 공부도 조금 더 하게 되고 학부도 하다 보니 정신 차려보니 벌써 논문을 다 썼더라고요. 1급 언어재활사로 열심히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주변이나 아니면 뭐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가거나 하면서 장애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기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릴 적이나 지금이나 저는 그 친구들이 보이는 어떤 특성이나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들이 저한테는 그게 이렇게 이상하다거나 뭐 다르다거나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생김새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잘 몰랐지만 이제 커서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 그 친구들을 다시 만났을 때 어렸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그런 그 친구들이 실제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제일 큰 게 의사소통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제 친구가 언어 치료 전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많은 대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길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 때부터 뭔가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아니면 제 재능이나 어떤 물질을 좀 공유하고 나누는 데 있어서 보람을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교대에 진학을 해서 선생님이 될까 했지만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할 만큼의 동기는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손으로 뭔가 이렇게 만드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그래서 건축학과를 진학을 할까 좀 고민을 했는데 아무래도 사람들과 소통하는 재미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던 중에 마침 저도 친척분 중에 언어재활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소개를 통해서 이제 언어 병리학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 되게 재미도 많이 느꼈고 또 제 손으로 실컷 교구도 한번 만들어 보기도 했고요. 네, 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선생님이 되어서 여러모로 제가 잘 맞는 좀 제 적성에 잘 맞는 진로를 찾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제가 학창시절 때 공부를 뛰어나게 잘했다면 지금의 언어발전소 진쌤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설 언어재활기관에서 근무를 한 경력이 사실 가장 길어요. 이 마주치는 친구들이 자폐 스펙트럼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말르진 아동의 친구들이거든요. 특히 제가 이제 말르진 아동 같은 경우에 애착이 상당해요. 왜냐하면 제가 석사 논문을 또 대상자로 사용해서 쓰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말르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 교육 아니면 간단한 언어 자극만으로도 굉장히 큰 발전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전형적인 발달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성취감이 사실 가장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한 교구들을 사용해서 친구들에게 자극을 주더라도 굉장히 수월하게 받아들이는 모습들도 좀 많이 보이고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처음에 학부에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행동수정 쪽에 관심이 좀 많았어요. 자연스럽게 행동수정을 가장 수월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친구들을 또 관찰을 하면서 이 친구들 행동 분석을 하면서 하게 되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행동중재 ABA라든지 다른 프로그램 관련된 공부들을 조금 더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친구들이 또 행동중재를 시행하면 그 친구들도 되게 감각 자극에 좀 많이 가려져 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의사소통 의도를. 그래서 감각 자극적인 부분들을 조금만 벗겨내주면 의사소통 의도가 확 올라오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희열감 때문에 요 두 분야에
친구들에게 가장 관심도가 많이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의 전문 분야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제가 이제 종합병원에서 이비인후과 안에 있어서 이제 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하게 되는데요. 우선 구개파열이나 뭐 청각장애, 음성장애군과 같은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또는 성인분들이 저의 전문 분야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된 분야는 이제 언어발전소에서 엄마 언어치료사 만들기 프로젝트 영상을 제작하게 된 계기랑도 이제 맞물리게 되는데요. 우선 제가 아이를 키우고 난 후로 이제 언어치료사로서의 이제 바라봤던 시선들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언어치료사가 된 이후로 이제 아이를 키우게 된 경험들을 통해서 부모 교육을 다시 한다면 새로운 이야기들을 부모님들께 전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되어서 말 늦은 아이들에게 관심을 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언어병리를 전공을 하고 또 공부를 하면 할수록 도대체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언어 능력의 기저에 관한 질문이 자꾸 꼬리를 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비언어적인 능력과 해부 신경과에 관련한 의사소통 장애군에 좀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청각장애라든지 아니면 뇌손상 환자분들에 대해서 특히나 좀 관심이 많이 생겼는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재활의학과에 근무해서 그런 성인분들을 많이 언어 재활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 전문 분야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뇌신경이나 해부 생리와 언어 증상을 서로 연계해서 증상을 좀 유추하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재활을 잘 해드릴 수 있을지 좀 유연성을 발휘해야 되는 부분의 어떤 도전 정신 그런 부분이 저를 되게 자극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또 뇌졸중 성인분들을 치료를 하다 보면 물론 당연히 신경학적 손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언어 재활을 도와드려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분들의 인생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 경험과 지혜를 제가 오히려 배울 때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럴 때는 책 한 권을 좀 읽는 느낌도 들어서 가끔씩 깨달음을 얻는 그 경험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재활 세팅에서 만나는 이 분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감사했고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을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사설 언어 재활 기간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접근성 그리고 다양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누구나 쉽게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근처에 있는 사설 언어 재활 기관에서 이제 상담을 또 받아볼 수도 있고 치료를 또 받아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언어 치료뿐만이 아니라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심리나 이제 감각 통합 또 함께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치료사분도 사실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내 아이에게 아니면 나에게 맞는 치료사를 찾아서 갈 수 있는 그런 다양성도 있어서 이런 모습들이 사설 언어 재활 기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종합병원의 아동재활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언어 치료를 진행하려면 다양한 경로가 있죠. 뭐 사설 치료 기관이라든지 복지관, 뭐 병원 이렇게 여러 가지 기관이 있을 수 있는데 특별히 병원에 이제 내원하시는 부모님들이나 아동 같은 경우에는 장애 진단 그리고 어떤 의료적인 수술 처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각이랑 구개파열 등의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장애 진단과 의료적인 처치를 받기 위한 필요한 기기 세팅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종합병원에 구비되어 있는데 그러한 기기 평가를 통해서 장애 진단과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의 소견을 토대로 장애 진단 그 서가 작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신체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나서 언어 치료가 진행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의료적인 처치를 시행한 후에 언어 재활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저는 성인 언어 재활 기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가장 대표적으로 뇌졸중 환자분들이 많이 좀 내원을 하시는데 급성기 환자분들 즉 뇌졸중이 발병하고 한 1개월에서 3개월에 되신 분들을 이제 급성기 환자분들이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은 좀 큰 규모의 종합병원에서 신경과나 뭐 재활의학과에 주로 입원을 해서 재활을 받으세요. 그리고 뭐 3개월 이후나 6개월 이후 또는 뭐 1년 이상 이렇게 만성기에 접어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재활 전문 병원에 입원을 하시거나 중증도가 너무 심하신 분들은 요양병원에 아예 입원을 하시기도 하고요. 또는 복지관에 이렇게 통원 치료로 재활을 받기도 하세요. 왜냐면 뇌졸중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언어 장애뿐만 아니라 신체 운동 능력도 같이 좀 제한을 보이기 때문에 물리치료나 작업치료와 같은 어떤 팀워크 접근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언어 치료만 받고 싶다, 언어 치료만 전문적으로 받고 싶다면 대형 병원 같은 경우에는 상주하는 언어재활사 수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입원 치료가 아니라 외래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대기 기간이 굉장히 긴 편이고요. 그리고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좀 덜 부담이 되는 반면에 그만큼 또 대기 기간이 긴 좀 단점이 있죠. 또 마지막으로 방문 언어 치료를 좀 진행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뭐 주변 사람, 그냥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좀 대다수고, 또 치료사의 전문성을 확신할 수 없는 부분, 또 고가의 치료 비용 때문에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아동을 위한 전문 사설 기관은 많은 반면에 성인 전문 기관은 좀 드물고 사각지대에 있다는 맞아요. 생각이 좀 안타까운 네.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성인분들 중에서도 길거리에 있는 아동 전문 발달센터에서 언어 치료를 받으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좀 주변의 시선을 무시할 수 없는 맞아요. 부분도 있고 또 전문성도 사실 강구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동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이제 제가 체크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 이제 말을 하지 않고 기본적인 의사소통 기능이 없거나 아니면 또래에 비해 의사소통의 기능에 차이가 나는 친구들입니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사소통 기능이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이고 기초적으로 처음에 배워야 되는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런 기능을 알아야지만 아직 말을 못하는 친구들이라도 말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진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기반이 사실 안 다져져 있는 친구라면 언어재활기관에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래랑 비교해서 발음이 좋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은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발음 같은 경우에 사실 한 만 7세 정도에 완성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이전에 보통 기다리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조금 더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래도 또래에 비해서 발음이 안 좋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시거나 아니면 부모님께서도 사실 못 알아듣겠는 경우도 꽤나 계세요. 예. 그런 경우 이제 아니면 부모님만 또 알아듣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반드시 언어재활기관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발음 같은 경우에는 또래 관계나 이제 타인과 의사소통할 때 안 들리게 되면 조금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발음은 사실 이제 저희가 언어재활 영역 중에서 가장 수월하게 빨리 진전을 보이는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찾아가셔서 이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길 권고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대화를 주고받지 못하고 자기 말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성 관련된 부분들이나 아니면 의문사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화의 주제 능력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되고 전반적인 언어 능력을 체크를 해봐야지 아니면 이후에 조금 더 이제 언어 능력이 좀 더 많이 올라갔을 때 타인과 뭐 토론을 하거나 논의를 하는 경우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해서 그에 걸맞는 이제 치료를 받으시길 이제 권고를 해드릴게요. 네 번째, 말을 더듬는 친구입니다. 말 더듬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자연 회복이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발음도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기다리는 양육자분들이 꽤나 계세요. 뭐 좋아지겠지 이렇게. 하지만 이제 뭐 자연 회복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말더듬이 6개월 이상 지속이 된다면 발달기에 이제 말더듬을 보여서 성인까지도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조기 중재를 통해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시기를 이제 권고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선천적
표현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의 경우는 사실 신체적인 어려움을 동반하는 경우들이 꽤나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 재활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체 보완 의사소통, AAC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성행을 하고 있는데요. 갱이의 입장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대체 의사소통을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너무 안주해 버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지간하면 친구들의 잠재력을 믿고 표현적인 부분에 조금 더 치중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게 없으면 사실 의사소통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표현적인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다 보니 재활을 좀 받으시길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럼 저는 일반적으로 언어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 부분을 뺀 약간 특수한 경우들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첫 번째, 국제화 시대가 되면서 저희 언어 치료계에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바로 다문화 아동 그리고 이중언어 아동의 언어 재활입니다. 우선 다문화 아동 같은 경우에는 그 가정 환경 특성상 모국어의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엄마의 모국어에서 오는 그 모국어와 그 아빠가 가지고 있는 한국어와의 이렇게 언어 충돌이 아이가 받아들였을 때 그 언어를 결정적으로 이렇게 습득해야 하는 그 결정적인 시기에 언어 혼동으로 인해서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언어 지연이라든지 뭐 학습장애, 조음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 언어재활사들이 투입이 돼서 지금 언어 치료를 진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동의 비음이나 어떤 성대 결절과 같은 음성 문제로 인한 언어 재활입니다. 우선 유독 콧소리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콧소리만 많이 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 명료도를 떨어뜨리게 함으로써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게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이거나 아니면 또래 아동과의 관계에서 또래 아이들이 많이 놀릴 수 있죠. 제 콧소리 너무 심해. 이런 식으로 놀림을 당해서 본인 스스로 수치감이 있거나 어떤 위축이 되는 경우라면은 언어 치료나 언어 평가 이런 것들을 한번 의뢰를 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이나 어떤 시끄러운 교실 환경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때 큰 소리로 굉장히 말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성대 결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언어 치료의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학습 장애 및 난독증이에요. 우선 언어를 습득해야 하는 그 연령이 지나가면 아이들은 그동안에 습득한 언어를 바탕으로 해서 학습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때 읽기나 어떤 쓰기 능력과 관계된 문어 능력이 좀 떨어져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학습장애로 의심을 받아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학습장애 어려움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저희 언어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로 난독증 관련된 언어치료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요즘은 난독 관련해서 이제 정부에서 지원금도 굉장히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조금 난독이 의심된다 하시는 분들은 재활기관에 방문하셔서 바우처 받으신 다음 재활 받으시면 친구들이 충분히 진전도가 좀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추천드릴게요. 안 그래도 제가 지난번에 난독증 전문가를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을 했어요. 도대체 한글 교육은 언제 필요한 것인지, 난독증은 어디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전문적인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관련 영상은 위에 클릭해주세요. 언어발전소. 두 분께서는 언어치료 대상군에서도 특히 아동에 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성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그래서 보통 의사소통 문제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라면 언어 검사를 한 번쯤은 좀 받아보시길 추천을 드려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의사소통 문제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 4가지로 저도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뇌손상으로 인해서 실어증이 나타난 성인분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중풍으로 알고 있는 뇌졸중이나 또 외상성 뇌손상 그리고 뇌종양이나 뇌염 등과 같이 뇌질환으로 인해서 기존에 학습한 언어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를 말해요. 그래서 대화를 이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거나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단어를 떠올리지 못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언어 재활을 권유하는 편입니다. 또 발음이나 음성과 같은 말소리에 문제가 있는, 그래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성인분들이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발음 문제는 어떤 선천적인 장애라든지 아니면 말더듬으로 인해서 성인기까지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뇌 손상으로 인해서 후천적으로 마비말장애나 말실행증을 동반하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또 설암이죠. 혀에 암이 생기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후두암으로 인해서 발음의 기능이 일부 좀 소실이 되거나 아니면 좀 약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조음장애, 즉 발음장애라고도 하는데요. 이럴 때도 언어치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아까 우리 홍쌤께서 아동에 관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인들도 무리하게 음성을 좀 남용을 한다거나 기타 기질적인 문제 또는 신경학적인 원인으로 음성 장애가 나타날 경우에도 언어 재활 대상군에 포함이 됩니다. 인지 장애로 인해서 의사소통 문제를 보이는 성인분들입니다. 인지 장애는 어떤 파킨슨병이나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 질환일 수도 있고요. 또 뇌졸중이나 외상성 뇌손상, 뇌종양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뇌손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뇌질환으로 인해서 인지 장애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력이라든지 주의력,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아니면 추론 능력 등의 전반적인 인지 기능 저하로 의사소통하는 데에도 문제가 보일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언어 재활사에게 의뢰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케이스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기도 확보를 위해서 병원에서 갑자기 기관 절개술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 튜브를 제거하기 전에 발성 연습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요. 그거 이제 언어 재활사에게 의뢰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선천적으로 지적 장애가 있거나 자폐 스펙트럼 또 뇌성마비 등을 가진 분들도 해당이 돼요. 네, 하지만 현실적인 좀 문제 때문에 적극적인 언어 재활을 성인기까지 지속적으로 받는 데는 조금 제약이 맞아요. 따르는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성인분들은 선천적인 문제보다는 좀 후천적인 문제로 인해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언어 재활을 받는 경우가 더 많고요. 선천적인 말더듬으로 인해서 성인기까지 남아있는 경우는 물론 언어 재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때 언어 재활의 목표는 발병 전에 본인의 의사소통 습관을 찾는 것이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신경학적인 손상이 있다 보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잔존 능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의사소통을 좀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언어 재활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한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인지 아닌지 이제 그 부분이 가장 필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국가고시가 시행된 지 한 7년 내지 8년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요. 근데 아직까지도 민간 자격증으로 이제 시행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전문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언어재활에 관련된 이제 정부에서 들어오는 바우처도 사실 사용을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제 국가 자격증을 소지한 언어재활사 1급 아니면 2급 선생님께서 이제 재활을 하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아이가 좋아하는 선생님, 그 다음에 잘 맞는 선생님이 있거든요. 이런 선생님들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센터 사설 언어 재활 기관을 운영을 하면서 사실 선생님 학력 더불어서 이제 자격증 급수, 그다음에 인성 경력들을 이제 양육자분들께서 많이 여쭤보세요.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를 좀 더 좋은 선생님에게 보내고 싶은 마음도 크실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선생님 관리도 해보고 하니까 아이에게 맞는 선생님 찾는 게 가장 우선인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은 사실 친밀감 형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친밀감 형성이 있어야지 이 선생님과 내가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동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놀이로 언어 자극을 많이 주다 보니까 함께 재밌게 잘 놀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선택을 하셔서 이제 그 사이사이에 이제 전문가들이 투입이 돼서 자극을 주는 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꼭 잘 맞는 치료사를 찾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데 되게 어려운 맞아요. 부분이기도 한 것 그렇죠. 같아요. 제가 약간 처음 주관적인 보자마자 부분도 알 수가 알 수가 없으니까. 없잖아요. 네. 근데 그냥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 아이가 치료사 제일 잘 맞는다 안 맞는다는 건 아이를 보면 알 것 같아요. 아이가 언어 치료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그 치료가 맞아요. 끝나면 너무 좋아하고 선생님 또 보고 싶다고 하고 하면 어느 정도 좀 잘 맞는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자폐 스펙트럼 범주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거는 감각 추구에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치료사한테는 관심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또 무조건 좋아하고 행복하고가 다가 아니라 정말 이 친구에게 제대로 된 언어 자극을 줄 수 있고
이 친구가 사회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이 언어를 정확하게 쓸 수 있는 자극을 주는 선생님인지 보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면 또 불안장애가 심한 맞아요. 아이들은 네. 초기에 치료사와 친밀감을 형성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초기 상담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부모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고 일단 시기를 좀 두고 한번 지켜봅시다 하고 그 이후에 좀 상황을 그래서 관찰이 언어 대화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관찰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치료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처음에 왔을 때 평가를 해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치료가 들어가야 되고 뭐 이게 맞는데 아이와 이렇게 치료사 입장에서는 한 번의 평가로 아이를 다 맞아요. 평가한다. 이거는 정말 위험하고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그래서 한번 그냥 뭐 객관적인 평가는 평가대로 하고 평가 기간은 저는 뭐 한 달이든 이렇게 길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보여지지 않았던 언어 능력들 그런 것들 나중에 이제 라포 형성되면서 그 맞아요. 이후에 보여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부모님들은 빨리빨리 뭔가 이렇게 빨리 결론 내가지고 해주기를 원하시는데 전체적인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천천히 가더라도 전체를 이렇게 보고 평가하고 치료가 진행되는 게 맞습니다. 네, 서로에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질문을 받고 제가 엄마라면 이제 어떤 부분이 가장 필요할까 이 부분을 생각했는데 사실 언어 치료실에 모르는 사람과 우리 아이가 혼자 들어가서 뭔가를 하고 끝나고 나서 어떤 얘기를 듣는다.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에요. 맞아요. 아이도 그렇고 언어 재활사 자체가 본인의 치료 내용과 어떤 그런 치료 부분을 부모님에게 어느 정도 얼마큼을 공개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먼저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좀 상담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이가 어린 아이일수록 치료사와의 그 치료실에서의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엄마가 혹은 아빠가 어떻게 아이의 언어 지도를 평상시에 일상생활에서 지도를 해주냐에 따라서 언어 치료가 정말 결과가 크게 좌지우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엄마가 알려면 밖에서 소리로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왜냐면 언어는 실시간이니까 맞아요. 직접 내가 눈으로 보고 치료사 선생님이 어떻게 언어 자극을 줬을 때 아이가 어떤 반응으로 반응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거를 어머님들도 아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모 교육이 그래서 더 필요한 것 같고 그런 거를 사실 치료사 입장에서는 부담이에요. 그런 맞아요. CCTV나 뭔가 이렇게 했을 때 날 누군가가 날 지켜보고 쳐다보고 있다 이런. 네, 이런 건 굉장히 부담인데 그런 것들은 치료사가 좀 더 성장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우선은 아이와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공개해서 좀 이렇게 하나라도 더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센터인지 이런 것들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사설기관에서의 언어 치료라면은 우선은 원장님의 경력 사항도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사이트가 이제 잘 되어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뭐 치료사라든지 이 치료실에 어떤 추구하는 어떤 목표나 이런 것들을 대충 이렇게 분위기를 보실 수 있잖아요. 그때 원장님 경력도 한번 보셔서 원장님의 경력이 언어 치료가 아닌 다른 전문가시라면 아무래도 언어 치료사가 한 명? 많으면 2명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 언어 치료사들이 실제 언어 치료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어떤 부분을 뭔가 이렇게 슈퍼바이저 역할을 해주시는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언어 치료사 혼자서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이의 문제가 단순한 언어나 말에 관련한 문제라면은 언어 치료를 전공하신 원장님이 계신 그 사설 치료 기관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원장님께서 아동을 가장 먼저 네,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아동의 성향이나 부모의 성향을 파악해서 치료사에게 알맞게 배분해주는 것 또한 기관장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기관장의 양력을 보는 것과 기관장의 경력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아동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단순한 언어 발달 지연이 아닌 신체적인 구조나 어떤 정서적인 아니면 인지적인 문제를 동반한 언어 문제인 경우에는 첫 번째 진단이나 평가는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병원을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이런 신체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장애 진단 그리고 의료적인 처치 이런 것들이 선행돼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임상을 하면서 제일 아쉬운 부분이
사설 치료 기관이나 복지관에서 모든 평가를 다 받고 다시 오세요. 병원에 다시 오셔서 모든 평가를 또 다시 받으세요. 근데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도 너무 지치고 힘들고 어머님 입장에서도 돈은 돈대로 쓰시고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사실 제공받기가 그런 특수한 언어 재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병원에서 그런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더 자세히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 평가나 진단, 재활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하시는 것을 먼저 추천해 드립니다. 두 분께서 모든 정리를 아주 완벽하게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배웠습니다. 네. 언어발전소.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한 가지 더 드릴 텐데요. 언어 치료를 받는 대상자분들 또는 보호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마디씩 좀 해주세요. 홍쌤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우선 언어재활사로 근무를 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부모님들의 말씀이 우리 아이 언어치료 언제 끝날까요?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어려운 질문이고 가장 대답해드리기 난감한 질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아시겠지만 이제 아이들마다 언어 특성들과 문제들이 굉장히 다 다르고 그리고 변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기간을 딱 정해드리고 이 정도면 됩니다. 그러면 어머니 입장에서도 그 기간만 으쌰으쌰 하자 이게 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과정이라는 것을 미리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언어 치료라는 것이 생각보다 길고 긴 장기전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경우에는 뭐 3개월 만에 혹은 6개월 만에 빨리 종결하는 아주 럭키한 케이스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일부분에 속하는 부분이고 대부분의 언어치료 같은 경우에는 1년이 되실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가슴이 아프지만 평생을 언어치료와 함께 해야 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빨리 끝내고 싶어 하시는 부모님이실수록 빨리 지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모님들께서 마음에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내가 이 아이에게 언어라는 도구를 알려주는 입장에서 좀 언어를 사용할 수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단단하게 다지는 그런 기간을 내가 지원을 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부모님이 없는 상황에서 아이가 어차피 혼자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본인 스스로 자신을 대변할 수 있는 능력을 아이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 때까지 어머님께서 좀 이렇게 여유롭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홍쌤과 좀 비슷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데요. 홍쌤께서는 아동 보호자분들을 향한 말씀을 하셨다면 저는 뇌손상 환자분들을 간병하느라 좀 오랫동안 고생하고 계신 보호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환자분 케어도 물론 너무 중요하지만 보호자분들의 건강 또한 잘 챙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자분들 중에 경미한 뇌손상으로 뭐 1, 2개월, 2, 3개월 만에 회복되어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정말 많은 경우가 수년 동안 재활 과정이 지속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했던 것만큼 회복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이 남고 또 갑작스럽게 또 재발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스스로 좀 자책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경제적인 또 심리적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염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일단 기억을 좀 하시면서 첫 발병 시기보다 좀 더 나아진 지금의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존재해서 옆에 응원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환자분들께는 큰 힘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다만 조금 보호자분들께서 여유가 되신다면 환자분들께서 재활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조금 더 독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재활의 핵심 키는 환자분들이 스스로 나아지고자 하는 그 동기와 의지입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재활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좀 옆에서 정서적으로 많이 북돋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간혹 가다가 환자분들께 보이는 돌발 행동들이 있어요. 갑자기 때린다거나 막 발로 차거나. 근데 사실 이 부분은 거의 환자분들의 의도를 갖고 있지 않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뇌 속에서 갑자기 뭐 벌어지는 변화로 인한 결과일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아동 보호자분, 성인 보호자분 모두 아울러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치료사는 당연히 내담자와 보호자 교육에 힘써야 하지만 받는 분도 그리고 보호자분들도 언어 치료에 대한 이해도를 사실 많이 올려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인 예로 말씀을 드리자면 치료사가 숙제를 내는 경우들이 좀 많죠. 그런 경우에 자극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안 해오시는 경우가 사실은 거의 반 넘어갈 때도 있고요. 네, 그러면서 또 진전을 언제까지 치료를 받아야 하냐, 언제 되면 이제 완치가 되느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당연히 전문가는 진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지만 하루 종일 24시간 내내 같이 있을 수 없어요. 네, 정해진 시간 안에서 최대한의 자극을 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해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찍고 있는 이런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뭐 블로그, 책 등 정말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이제 교육 자료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꼭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이제 자극을 주신다면 원하는 목표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어발전소. 네, 오늘 콜라보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대화 내용 중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아래 댓글이나 이메일로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